경기도 관광공사 직원이 5년 동안 경기도청 공무원을 겸직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4월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동과 천왕역을 잇는 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하지만 긴 배차 시간 때문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천시가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달라진 인천형 주민참여 예산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관광공사 직원이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사퇴를 하지 않고 5년 동안 겸직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채용 규정을 어긴 건데 해당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미 했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도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9년부터 파견 형태로 도청에서 일하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휴직 상태에서 공무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연관된 직무에 한해서 휴직 상태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경기관광공사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휴직은 저희 규정상에서는 가능해서 휴직이 됐고요. 아니 휴직된 상태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다른 우리 회사 규정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청 인사부서에서는 왜 A씨의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일반적으로 채용이 결정되면 신원 조회를 하게 되지만 겸직을 걸러낼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이게 산정하고 그럴 때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특히 A씨처럼 무급 휴직의 경우 연금과 직장 보험 등이 모두 중단돼 금융 정보를 통한 이중 취업 방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A씨와 같이 휴직 후 공무원에 채용되면 이중 취업 상태라도 현재로선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계약직으로 들어오는데 이력서를 써서 채용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회사, 제가 지금 저걸두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고 나 여기 임시적으로 휴직을 할게요 해놓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랬다면 둘 다 놓치는 거죠. 이쪽도 놓치고 이쪽도 놓치고 당사자는 몰랐다 그러면. 이 같은 허점으로 A씨는 무려 5년간 경기관광공사 직원으로 휴직한 채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의 수준의 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겸직은 특별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거나 차별, 낮은 임금 수준 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실제 지역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1살 정훈남 씨.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 씨는 어렵게 취업해도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계약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면접 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오지현 씨는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요양원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받은 급여는 80만 원 수준. 비장애인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 결국 4번이나 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그 회식 자리도 안 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예 배제하시고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고생 끝에 취업해도 일터에서 숱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0여만 원을 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70만 원가량이 낮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처가 워낙 많지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전국 발달장애인은 모두 23만여 명. 일하는 장애인은 늘어가지만 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 옥길동 주민들은 서울 지역 전철역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2일 부천시가 옥길동과 천왕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옥길동과 천왕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56-2번이 생긴다 하면 천왕역까지 가면 정말 편한데 배차 간격이 거의 50분 정도면 조금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생긴다 한데 이제 그림의 떡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버스가 이렇게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배차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죠? 두 대 가지고 운행한다는 거는 기왕해 주시는 것 같으면 좀 신경을 더 좀 써주셔가지고 배차 간격을 좀 짧게 해주시고. 이번에 신설되는 버스 노선은 56-2번으로 오는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산들초등학교부터 서울 천왕역까지를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운행버스가 2대뿐이고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최대 45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노선 계획이 발표되자 부천시청 민원 게시판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버스 증차와 안정적인 운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천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당장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버스 운행 개시 후 이용 현황을 파악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노선이 마련됐지만 옥길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받는 일정 수준의 소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선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돼 선보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박람회 일정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달 본격적인 시행을 알린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총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에선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등이 모여 기본소득 박람회를 엽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정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박람회는 해외 사례와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전시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전국 6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관도 꾸려져 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화폐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VR 체험과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30개 시군과 충남 부여, 경남 고성 등 기본소득 추진의 뜻을 같이 하는 34개 지역이 모인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올해는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당시 사고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라도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의 기억을 복원해 인천의 공적 기억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청소년 57명이 사망하고 8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겐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당시 참사를 인천의 공적 기억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겐 2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사고 처리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후 우리 유가족과 인천시하고 오고 간 서류가 있어요. 공문이. 그거를 저희가 열람을 하려고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문서를 저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지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참사는 사고를 당한 또래 세대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친구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이대로 묻혀버리기엔 더 큰 상처가 남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사회는 당시의 비극은 아픈 기억이지만 공적 기억으로 복원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기억을 수집해 기록물로 정리하고 시민과 함께 이들의 비극을 함께 추모할 기념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20년 전 사고로 해고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의 집단 상처를 어떻게 집단 치유의 과정을 모색하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 유가족들은 여러 가슴 아픈 참사를 이야기할 때 인현동 화재는 빠져 있다며 단순한 청소년들의 일탈 사고로 보는 시선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유족과 인현동 참사 또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치유와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는 게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23일 오전 6시 39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지하차도에서 1톤 트럭이 정차해 있던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53살 리모 씨 등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순찰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계양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정부 3기 신도시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2주 후로 연기됐습니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다음 달 7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계양구청에서 예정돼 있던 계양 3기 신도시 지역 주민 설명회도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인천 계양 지역 일부 주민들은 환경 1, 2등급의 토지가 90%가 넘는 계양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비판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인천시는 주민 참여 예산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 유형도 다양화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적극 늘려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동계획형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계획형 사업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계획해 사업을 실행시킬 예정인데요. 어떤 모델인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김미정 전문위원 그리고 조현재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300억 원으로 예산과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많은 주목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미정 위원께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산의 규모가 300억으로 늘어나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계획형 사업입니다. 네. 계획형 사업은 시계획형과 동계획형 사업으로 운영될 텐데요. 네. 그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지원관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이 올해 주요하게 사업의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예산 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그동안 예산학교가 단정적으로 운영됐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설화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참여해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획형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설학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네. 홍보성을 통해서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참여예산 사업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 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달라진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199억의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올해 300억으로 대폭 네. 확장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면서 네. 그 발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과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 확대를 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게 주요하게 네.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인천시도 그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계획형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많이 어렵고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계획형 사업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그동안 참여 예산제는 일반 참여형이라고 해서 그 의제를 제안하고 그 네. 제안들과 관련되어져서는 그 심의하는 기구에서 통과하는 과정까지를 거쳤다라고 그렇죠. 네. 한다면 이번에 계획형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머물렀던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새롭게 추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분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분과를 영역을 나눠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와 이 분과장들이 함께 심의하는 과정까지를 거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투표까지를 독려하는 과정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가져가는 가장 주요한 측면이 한 가지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냥 딱 맡겨놓을 거냐 행정에 그렇지 않고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지원관을 양성했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 좀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민간 지원관이 동네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올해 좀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유형이 다양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생활 밀착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동계획형 사업입니다. 부평에서 3곳 그리고 계양 3곳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현재 민간 지원관께서 그 동계획형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셨던 동계획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시범동으로 선정된 20개 동 네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단, 네. 예,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나 의제를 발굴해서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네. 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동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총회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우선순위 투표를 정해진 사업은 인천시에서 각 동별로 해당 동별로 1억 원씩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자치, 마을 자치를 경험하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사업은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던가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한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네. 우리 인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동총회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이제 간혹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이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 투표까지 주민 스스로 진행을 하고 실행 과정을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계획형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주민 참여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이제 동계획형 사업, 이제 계획 사업으로 이제 분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존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좀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 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그 작년에 그래도 주민 지역위원 활동을 하셨던 몇 분을 직접 인터뷰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되게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한 지역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시고 아 내가 실질적으로 지역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언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예산위원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첫 회의를 가셨는데 첫 회의를 가자마자 딱 인사를 나누더니 다음 회의까지 동네에서 필요한 3가지 의제를 찾아갖고 오세요 라고 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 이후에 너무 당황함을 가지고 일단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가셨는데 그 안에서 2-3번의 회의를 더 거치고 나서는 딱 그 회의는 완결됐고 그 안에서 사업이 3-4가지가 정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의 사업이 어떤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택됐고 채택되지 않았는지와 관련되어진 것들은 잘 정보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나는 무언가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고 전 귀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 딱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우리의 사업이 아무것도 또 과정도 정확히 보고되어지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좀 참여 예산의 한계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동 계획형과 관련되어져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완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와 관련되어져서도 첫 자리에 만나서부터 무언가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왜 우리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여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정말 동네에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되어진 기본 교육 과정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들 안에서 정말 동네를 찾아보는 지역 자원조사 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의제가 일정 정도 발굴되면 그 사업의 현장 조사와 더불어서 정말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정돈되고 거기에 사업부서를 직접 만나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관과 이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들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제안했던 당사자가 함께 협의하는 구조가 수기 토론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 수기 토론의 과정에서 정돈된 의제를 통해서 300명 이상들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동계획형 사업의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형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자치 역량이 높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확대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약 1억 원대 예산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결정되게 되나요? 일단 올해 처음 이 계획형 사업을 공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이지? 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20명 이상의 제안자 분들이 기본 사업 계획서는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과한 동이 시범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동은 지금부터 5월 초까지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들을 발굴하러 지금 다니고 있고 그 사업에 하는 것이 제안자와 민간 지원관들이 좀 주요하게 하고 있는 한 단락인 것 같고요.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 교육과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발굴하신 의제를 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그 수기 토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기 토론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6월 달에 이 과정까지가 사실은 6월 안에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약간 좀 바쁘게 진행하고 나면 7월 한 달 동안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 달에
총회까지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 선택되어진 우선순위 선택되어진 사업들은 실행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정까지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 2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형 사업은 1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까지를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 조현재 그 부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제 인천 평화복지원 부대표로 굉장히 익숙한데 오늘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민간 지원관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민간 지원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앞서 이제 김미정 전문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걸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민간 지원관이라고 하면 이제 계획형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민과 행정이 수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마을 문제를 좀 발굴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과 행정의 어떤 매개자 역할을 좀 부여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까지 저희 그 임무를 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동마다 지역 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동계획 추진단 3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동에서 마을 의제를 좀 발굴하고 자원들을 좀 조사하고 해결 방안 수립하고 어떤 계획서까지 작성하고 이후에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진행되는 동총회를 주민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동계획형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하면서 지금 추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동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지원까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인천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동계획형 참여예산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제 그 동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신데요. 이제 그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 현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추진단을 이제 함께할 주민들을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이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추진단에는 어떤 이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시범동으로 선정된 이제 인천시에 20개 동이 있는데 20개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부평에 같은 경우는 상곡 3동, 부평 5동, 북의 3동이 이제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1동, 효성 2동, 작전 2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또 그 해당 동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다니시는 주민,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단 조건은 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셨던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다음 동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이제 동참여예산 지역위원 분들이 전체 인원의 60%가 넘지 않도록 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좀 보장하고 있고요. 모집 기한은 좀 1차로 이제 저희가 5월 달까지 1차 예산학교는 동별로 예산학교를 좀 기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를 1차 모집 기한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이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각 동별로 최소 30명 이상의 추진단을 좀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좀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계획형 사업 그런 만큼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그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계획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기대 효과 전에 이건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계양구랑 부평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됐던 사업들을 한 3년치를 쫙 훑어봤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도로의 어느 부분을 좀 수리한다던가 아니면 CCTV를 어느 골목에 놓는다거나 그다음에 그 특히나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위한 처리를 위한 그 고보라이트를 설치한다라거나 사실 이 반경이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물론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주민들의 역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계획형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업도 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일련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의 집행까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과정 안에 충분히 오가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에 좀 콘텐츠가 있는 프로그램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좀 더 많이 발굴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집행해 봤을 때 그 안에서 만나지는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게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금 조현재 그 민간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은 기대도 높고 그다음에 예산의 폭도 많아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의 기간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 지금 이미 시작한 분들이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미 경기나 서울에서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그들이 했던 과정의 과오를 좀 저희가 축소시켜내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 과정을 좀 알려내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아가는 방법적 측면에서 이 동계획형 사업이 그 과정에 좀 밑거름이 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의 사업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획형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현재 민간지원관께서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방 분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는 뭐 내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주민 자치를 확대를 국가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동계획형 사업의 실행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좀 발굴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 자치를 경험하는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범동 부평 계양 권역에는 6개 시범동이 있는데 이 시범동 주민들에게는 다른 마을보다 좀 앞서서 주민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곳에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좀 외면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마을을 좀 바꾸고 또 지역을 변화시켜서 결국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에 많은 주민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형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역의 골목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린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왜 없는 걸까요? 골목에 버려진 불량 양심,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의 한 시가지 빌라촌. 골목마다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주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 빌라 앞에도 쓰레기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단 몇 걸음만 더 가면 주민들이 쓰는 공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코앞에 두고도 남의 집 앞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겁니다. 누가 치워도 채워야 되는데 누가 치우겠냐고 이걸. 지금 여기 보니까 쓰레기통 바로 있잖아요. 예. 여기다 그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 양심 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겠지 뭐. 몰래 버린 양심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빌라촌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가까이에 와서 보니 신발부터 깨진 유리병, 그리고 이불에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나 했더니 이곳 빌라 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몰래 버리고 간 겁니다. 치우는 이가 없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지도 벌써 6개월째. 벌레와 악취 피해는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지자체의 도움도 구해봤지만 집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본인들이 치워야 된다. 주인들이. 악취도 많이 날 테고 또 이제 이 신발이나 이불 같은 거 썩어가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또 여기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게 안타깝죠. 규정상 개인 사유지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토지주에게 책임이 있어 지자체에서도 쉽게 수거할 수 없는 실정.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왜냐하면 이거 청결유지 책무라는 사항이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건물주가 그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사람이 치우고 가면 다행인데 그렇진 않으면 건물주한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또 시민보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 치이니까 마지못해서 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버린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 불량 양심으로 멍든 골목은 오늘도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군구 연두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이 이번에는 남동구를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와 남동구가 전담팀을 만들어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남동구의 대표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연간 50만 명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주차장은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특히 땅은 남동구가, 건물은 인천시가 소유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추진하려 해도 관리권 문제로 어려움이 큰 상황. 남동구는 현장을 방문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국민생활관 재건립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3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60억 원이 확보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박남춘 시장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밀어봅시다. 문체부 장관도 제 친구고 신동근 의원이 문체부 간사예요.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이제 항상 문제인데 그렇게라도 한번 뭐 이걸 적당히 리모델링 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그런 방향으로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소래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도 시와 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동구는 논현동 수협 공판장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추가로 편입하고 공원 내에 모노레일을 비롯한 관광 편의시설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또 둘레길 그리고 이곳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연계하고 완전한 그런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박 시장은 소래를 순천만 습지에 버금가는 생태공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보러 1년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단절돼 있어서 그렇지 이 소래습지에서 이 시흥습지를 연결만 간단하게 하면 지금 우리 데크 아까 구상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하면 순천만 습지의 2배가 넘어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도 이 지역 발전에 큰 호재로 봤습니다. 제2경인선 그 전철이 이제 예타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차분히 잘하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준비들 차분히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소래 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연결해 문화관광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소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용입니다.
경기도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 의료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개국 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최근엔 베트남 의사들이 도내 병원에서 IT 기반의 진료와 로봇 수술 등 선진 의료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도내 대학병원의 회진 시간. And his status is absolutely good. Yeah, no fever. 국내 의료진 사이로 베트남에서 온 의사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해외 연수생들인데 수술 기법과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질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IT 기반의 진료 기술과 로봇 수술 등의 첨단 의료기술 중심입니다. 총 8명이 4주에 걸쳐 도내 5개 병원에서 의료 기술을 익혔습니다. Trong mỗi tuần vừa qua thì tôi đã học được rất nhiều kiến thức bổ ích về y học, đặc biệt là phẫu thuật ung thư đường tiết niệu và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이번 연수는 지난해 경기도와 베트남 호치민시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마련됐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든 의료기기든 의료산업 진출할 때 이분들이 키퍼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호치민시에서 메디컬 경기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료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배출한 의료 연수생은 총 10개국 547명. 메디컬 경기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해외 의료인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찰이 인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 토사 운반업체가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감리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토사 운반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운산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사 운반업체가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 측에 수억 원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 등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보이팀 일빌린즈가 지난 20일 열린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빌린즈는 2대2 팀 배틀에서 우승해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파이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세계 챔피언 비보이팀 진조크루는 부천시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열리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도 주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전국 제9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직원분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이 각각 1,529만 원과 788만 60원 성금 모아주셨습니다. 반상젠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직원들이 785만 원, 개그맨 강호동 씨가 5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임직원분들이 500만 원을,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과 임직원분들이 1,253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보희 티르티르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 김은숙 드라마 작가가 각각 2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윤하림 하웬담 픽처스 대표와 배우 강소라 씨가 각각 성금 2천만 원 보내주셨고요. 유순교 위드텍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1,000만 원을, 이주룡 대림 명예회장이 10억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5천만 원을, 홍원의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직원분들이 5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억 원을, 삼성이 20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은 16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일교차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역시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구름만 잔뜩 낀 채 비는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비구름이 걷히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이어 내리는 비 때문에 오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조금 쌀쌀해지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방에서 15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전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15도, 전북 남원 15도, 제주 17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씩 비가 그치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21도, 전남 순천 22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